공매도, 마이너스 유가를 뒤로하고 거의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석유 섹터 내 공매도는 최고 실패한 투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내려가면 시장에서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유국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경우 서방 세계들은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에게 리스크가 큰 섹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급 유동성장이 끝나면서 조정을 크게 받는 다른 섹터들과는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공매도 세력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섹터 내 주식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원유 업스트림 중에는 그동안 시총이 작고 부채와 해증이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던 문제로 주가 변동이 심했던 REI, CPE, CDEV, LPI 등은 공매도가 사랑한 주식으로 워낙 유명하고 최근 합병과 함께 장난질이 심한 CRGI 정도는 그러려니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증이 전혀 없어서 유가 급상승의 최대 수혜주인 CLR이나 MGY, 그리고 배당이 괜찮고 안정적인 CIVI 같은 주식도 뜻밖의 공매도 지분이 매우 큰 편입니다. CLR은 시총이 21.8빌리언 달러로 이 중에 가장 큰 주식이고 오너인 해롤드 M과 그의 가족 지분이 80%가 넘는 회사입니다. 현재 주가는 상당한 저평가로 보이고 주주환원도 준비 중인데 놀랍게 공매도 비율이 높습니다. 그 외 NOG, 해양시추 업체인 WTI 등도 공매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천연가스 기업 중에는 나름 유명한 CRK, CHK, CNX 등이 생각외로 공매도 비율이 높습니다. 이 중에 CHK는 시총이 9빌리언 달러로 큰 편이고 이미 챕터 11에 다녀온 회사라 부채도 조정받았고 배당도 괜찮은 회사라서 좀 의아합니다. 배당이 있는 회사를 공매도할 경우 배당을 대신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배당주들은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기피하는 주식이라서 보통 비율이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빠지면서 배당을 커트할 경우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공매도 지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앞서 말한 CLR, MGY, CIVI 그리고 CHK는 회사 규모도 크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서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회사나 미드스트림은 규모가 크고 배당이 많은 회사가 많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높은 주식은 드문 편입니다. 오일필드 서비스 쪽을 보면 저번에 인생이 심심하면 나인이라는 도박성 잡주를 주가 1불 밑에서 노려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당시 나인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라이벌 KLXE도 같이 소개하려고 하다가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던 중인 것도 있었지만 공매도 세력이 무려 38.3%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현재 석유 섹터 내에서 가장 공매도 지분이 높은 주식일 겁니다. 그 외 서비스 쪽에는 OEG 정도를 제외하면 공매도가 10% 넘는 주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파산 가능성도 나오고 공매도 세력이 높았던 영화 디버터 호라이즌의 주인공 RIG도 현재 9%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주가가 내려갈 것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숏스퀴즈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퀴즈는 쥐어짠다는 뜻인데 공매도의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급작스레 커버하기 위해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듯이 주가가 튀어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이미 공매도 포지션이 크다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그 포지션이 더 커지기보다 주가 랠리의 잠재적인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라면 냄비에 뚜껑을 닫는다고 커버했던 공매도 세력이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공매를 치면서 계속해서 끓는 냄비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주식은 상당 기간 횡보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높은 주식을 살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일 서비스 업계, 유가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대형 회사들이 먼저 오르고 그 뒤로 중소형 회사, 또 그 뒤로 서비스 업체나 캐나다 중소형 회사들이 따라서 오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 그리고 엄청난 경쟁 등으로 서비스 업체들의 마진이 유가에 비해 별로 좋지 못한 편이고 주가 상승률도 업계 내 다른 주식들에 비해 별로였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때 캐나다 1위 드릴링 회사인 PDS의 실적을 보고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PDS의 4분기 실적은 비교적 좋게 나왔습니다. 서비스 업계는 현장 드릴링부터 기술 서비스까지 워낙 다양하고 세분화된 시장이다 보니 보편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업계 내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베이커 휴즈에서 매주 금요일 1시에 발표하는 시추기 개수 변화를 보면 1년 전보다 미국에서만 238개가 늘었습니다. 셰일의 높은 감소율 등을 이유로 시추기가 늘어난다고 생산 증가량이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굴착 장치가 활성화되면 시추, 완료, 생산 및 처리를 담당하는 서비스 업체들의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대형 업체들 위주로 재무 안정화와 주주 환원에 신경 쓰면서 무리하게 생산량 경쟁
경쟁을 하지 않을 조짐이긴 하지만 유가가 100불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유가 상승은 생산량 상승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EIA에 따르면 코로나 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의 하루 생산량 1230만 배럴을 내년이면 하루 최고 1260만 배럴로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생산량 전망은 하루 1197만 배럴입니다. 특히 미국 최고 유전지대인 퍼미언 생산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번 주에 늘어난 22개의 시추기 중 13개가 텍사스에 있습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기여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급업체의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청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코로나 침체에서 회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자들은 유가 100불이 아닌 유가가 65불 이상만 유지해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생산량 증가에 대해 투자자로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많은 업스트림 회사들의 현재 주가는 평균 유가 65불 기준으로 봐도 저평가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생산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관련 서비스 수요와 마진 또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서비스 업체들은 OIH라는 관련 ETF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미국 드릴링 업체 3대장인 SLB, HAL, BKR을 필두로 총 25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유 지분 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업체 위주로 몰려 있어서 주가 움직임은 약간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도 지난 2달 동안 거의 40%가 오를 정도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OIH와 비슷한 ETF로는 IEZ가 있는데 둘이 홀딩한 회사나 비율은 비슷합니다. OIH가 홀드하는 25개의 회사 외에도 AROC, PDS, XLXE, TTI, ICD, SOI, RNGR, BORR, OEG, PFIE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캐나다 오일샌드 하루 생산량은 약 350만 배럴에 달하고 송유관 용량 개선으로 현재 역대급 물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인데 대부분이 미국 정유소로 보내지지만 또 많은 양이 미국 걸프 연안의 수출 터미널을 통해서 다시 인도, 중국, 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TMX 확장 공사가 끝나면 많은 양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밴쿠버 쪽을 통해 바로 아시아로 수출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용량 한계로 인해서 힘들게 미국 남부 수출항까지 보내는 중입니다. 그만큼 현재 고유가 아래에서는 운송비를 고려해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고 중형 캐나다 오일샌드 회사인 에미지를 예로 들면 올해 생산량의 3분의 2가 걸프 연안을 통해서 매각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에미지의 대주주는 중국의 CNOOC입니다. 그 외 CV나 SU 역시 걸프만을 통한 수출 증가의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캐나다 석유 서비스 업체인 PDS, ESI, TWC, TOT, NTR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주식은 캐나다의 리더인 PDS의 실적 발표 뉴스와 함께 이틀 동안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드스트림 쪽은 파산 위험이 사라지고 새 송유관을 개통한 SMLP가 가장 저평가로 보이지만 배당을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조 바이든, 요즘 가장 죽을 지경인 사람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도 머리 아프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국왕과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논의했는데 이란 핵 협상이나 예멘 내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엔 주도의 예멘 전쟁 종식 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강조했으며 후티 반군으로부터 사우디 국민과 중동연합의 일원인 UAE를 지원하기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이동하는 것 외에도 로키트 마틴의 F-22 중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과 사우디 간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 23개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의 수장인 사우디와 바이든 간의 기브앤테이크가 있을런지 주목해보아야겠습니다. 현재 회원국 중에 이란을 제외하면 사우디와 UAE 정도만 여유 용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역시 여유가 있는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를 더 많이 공급하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굳이 생산량을 쥐어짜서 유가를 낮출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의 치킨 게임은 시장의 파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당장은 경쟁자인 미국 생산량이 오펙 플러스의 파이를 뺏어갈 정도로 증가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경제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휘발유 값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하는 것이 옵션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SPR 방출이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는 걸 입증했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낮추자는 민주당 상원의원의 주장은 가격 인하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의 휘발유 값을 잡기 위한 옵션이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전쟁을 진행한다면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포함한 제재 완화에 대한 대가로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한 2015년 협정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비엔나 회담이 어떻게 막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이란과 미국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소식만으로 유가를 10불 정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오펙 회원국이고 그동안 미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중국이나 터키 등에 꾸준히 수출하던 중이었고 이번 협상 진행으로 규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서 원유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최근 몇 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이란 석유가 쏟아지는 상황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현재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치솟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쟁이 날 거면 간 보면서 질질 끌기 전에 이미 났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가 잃을 게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최대치로 올려놓고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것 같지만 제 의견은 의미가 없고 푸틴 오빠의 진심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유가는 당장 120불 정도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8년과 2014년에 조지아와 크림반도로 러시아가 진격했을 때 유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수요도 같이 감소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내 생산이 전혀 없는 나라들의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러시아 증시를 떠날 것이고 러시아와 관계가 큰 유럽의 증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유럽 증시와 관련이 크고 고유가로 아시아 공장들이 타격을 받는다면 미국 증시도 별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개미 투자자들이 패닉셀하면서 주식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화하면서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러시아가 화해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유가와 같이 석유 관련 주가도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긴장감과 무관하게 현재 석유 재고는 5년 평균보다 약 11%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고가 쌓이는 겨울이고 아직 새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황인 걸 감안하면 석유 재고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투자기관의 예측과 달리 IEA에서는 올해 초에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면서 결국 유가가 안정되리라 예측했었지만 며칠 전에 새로 수정된 석유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수요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달 만에 정반대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리스크는 오펙 플러스가 공급을 추가하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자체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IEA의 장기 전망은 뭔가 캐시우드가 다시는 배럴당 70불의 석유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료유 가격 상승. 현재 항공유 가격은 항공 수요가 코로나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기록적인 전 세계의 디젤 수요 상승에 힘입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의 디젤 가격이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고 원유의 끓는 점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이 생산되는데 중간재인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트유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저번에 옥시의 카본 캡처 사업을 설명하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 ETF인 KRBN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92%가 상승했습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 ETF인 KEUA 역시 작년 말에 상장한 이후로 3달 동안 46%나 올랐습니다. 전 세계의 탄소 중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방향성과 ESG 바람을 타고 탄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뛰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부담을 느낀 소비자가 석탄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고 이에 탄소 배출권의 수요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정도만 활성화되어 있고 적절한 내재 가치를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석유와 천연가스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흥미로운 분야이기는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로 S&P를 꼽을 수 있습니다. S&P 500, 400, 600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 국적 회사 중 가장 큰 5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입니다. 시총, 수익성, 거래량, IPO된 기간 등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심사받고 위원회에 의해 선택받습니다. 상위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 중에 누가 조건 불만족이나 상장 폐지로 탈락해서 빈자리가 생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석유 기업 중에 S&P 600 소형주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던 PDC가 다른 주식이 진급하면서 생긴 S&P 400 중형주 인덱스의 빈자리로 입성했습니다. PDC는 여러모로 OBB와 비슷한 회사인데 재무 상태는 OBB보다 좋지만 시총이나 생산 규모 등 여러 면에서 OBB보다 훨씬
생긴 작은 회사입니다. OBB도 이른 시일 안에 S&P 600이나 400에 편입되어서 패시브 펀드의 지원 사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OBB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 투자은행들은 올해 말 이후로 내년부터 주주환원 규모가 가장 괜찮을 것 같은 주식으로 옥시, OBB, MUR 등을 뽑았습니다. 최근 EPM이 일반적으로 배당 공지하는 타이밍에 아무 소식이 없었고 새로운 인수 발표를 하는 와중에도 배당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상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배당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옥시나 OBB 역시 다음 배당을 공지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 소식이 없고 이번 주에도 이야기가 없다면 아마도 실적 발표 날 배당 인상 소식을 같이 전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푸틴, MBS, 바이든의 조합으로 뭔가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름 위를 걷듯이 행복할 때 바로 옆 5cm에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처럼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각자만의 전략으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거기까지.